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인생 설계를 바탕으로 한 재산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돈을 모은다는 것 생각보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을 모으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겨서 그 돈이 빠져나가고, 또 샐러리를 많이 받다 보면 생활의 규모가 나도 모르게 높아져 가지고는 돈을 모으기가 힘들고, 또 한번 잘 모아놨는데 또 한번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돈이 확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참 꾸준하게 돈을 모아서 잘 살다 가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고의 체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람은 태어나서 가장 결혼을 한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산다고들 표현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새로운 배우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 배우자에 의해서 부모와 살던 때와는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어떤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하게 잘 살다 가고요. 좀 잘 안 맞는 배우자를 살다 보면 또 인생에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 자녀들로 인해서 또 많은 인생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어느덧 덧없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과연 어떻게 하면 잘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샐러리를 받거나 비즈니스를 해서 일정 자금을 모은다는 것, 참 강한 의지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한 의지를 만들어내려면 나름대로의 어떤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돈을 모으는 사람은 돈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적금을 해서 나름대로 목돈을 모으고 그 돈 가지고 부동산 투자해서 좀 튀어지고 이렇게 해서 부자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사실상은 또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다양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인생 설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가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첫 자녀가 입학하는 그 순간, 대학에 입학하는 그 순간까지가 저축 가능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자녀가 대학을 가고 둘째 자녀가 또 따라가겠죠. 이러다 보면 자금이 집중돼서 막 사용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사실은 중년 이후의 인생이 은퇴할 때까지는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모으는 습관을 가지고 인생이란 게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 같으니까 이거를 위해서 내가 목적별로 잘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자산이 목적한 그 시간 내에 돈이 모이는 그런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혼을 늦게 하시는 분은 은퇴가 막내 자녀가 결혼하게 될 때까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조금 빨리 오면 그나마 좀 럭키하셔서 나름대로 은퇴 생활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목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자녀가 대학 갈 때, 또 자녀가 결혼할 때, 또 집을 살 때, 또 은퇴할 때 이런 형태로 많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큰 목적 자금만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젊었을 때 너무 도전을 하지 않고 보수적으로만 자금을 운용을 한다면, 물론 자금을 잃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은 있긴 하지만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젊음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어떤 계획에 따른 어떤 그 도전에 의한 포텐셜 베네핏 이런 것들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은퇴가 돼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안전자산 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안전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은퇴 자금을 충분히 모아 놓으신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마 맞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TD뱅크에서는 10명 중에 3.3명 정도만 충분한 돈을 가지고 은퇴한다고 하죠. 그러면 나머지 6.7명은 은퇴를 충분한 돈을 가지고 못한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투자를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놔두고 만슬리 베이스로 인컴을 조금씩 각 목적에 따라서 배분한다는 심정으로 어떤 적정 포트폴리오, 주식과 부동산, 채권 이런 것들을 잘 분산시켜서 위험을 줄이시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적정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목적 자금과 투자의 기간의 의미를 말씀을 많이 드린 것이,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 맞아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그나마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이 있고, 부동산 사이클은 한 번 시작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올랐다가 긴 시간 동안 내리는 속성이 있는 반면에, 금융 투자와 관련된 것은 특히 주식시장은 굉장히 발레타일하기 때문에 막 잘 모르시는 분이 그 어떤 그 자산이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갖다가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심리적으로 그걸 편안치 않게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부동산이 보통 레버러지, 몰기지를 끼고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떨어지는 시기에 그러고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그나마 캐나다에서 약 2000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을 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요즘 테이퍼링 얘기 많이 나오고 또 위험 컨트롤 얘기, 이자율 올라간다 막 얘기 나오니까 조금 리스크 컨트롤에 신경 쓰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 및 니즈 확보를 좀 해보면요, 일단 주택 마련을 한 시점에 예를 들어서 한 5년 있다가 할 거다, 또는 뭐 자녀가 이제 대학을 갈 시점에 앞으로 한 8년 남았다, 또 이제 내가 은퇴할 시점은 앞으로 한 20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시간을 가지고 위험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유 자금이 약 1000불 있다 그러면 빨리 돌아오는 것에는 조금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멀리 남아있는 은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돈이 덜 들어가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시장 발레틀과 상관없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큰 어떤 베네핏을 받는 그런 형태의 어떤 투자 전략을 짜시면요, 적정한 어떤 자금을 만들어내는데 큰 문제는 없이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주식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말을 합니다. 투자 전문가 세계에서는 우리가 수익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죠. 뭐 갑자기 발생될 수 있는 뭐 경제에는 아주 안 좋은 일들, 또 요즘같이 막 정책 변화가 막 빠르게 변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힘은 없기 때문에 그거 어떤 예측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서 수익을 만드느냐? 위험을 컨트롤합니다. 위험을 컨트롤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위험을 컨트롤해서 적어도 10년 수익률 8%, 그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연구 논문을 좀 보면 과연 주식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라는 측면에서 나온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약 200개의 주식을 만약에 보유할 수 있다면 위험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약 20년 정도의 주식 투자를 했다면 수익률이 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역시 0%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안쪽 20년 안쪽이라든지 주식을 200개 이상 살 수 없는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경우라면 간접 투자를 권유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긴 시간을 가지고 하는 투자라면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셔도 수익이 적정하게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금융에 관련된 역사 공부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해봤는데요. 제가 깨달은 점은 뭐냐면, 이게 사이클링 비즈니스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 세계의 경제 사이클이 똑같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식으로 볼 때 주식시장이 성장하는 그런 타이밍이 과연 언제냐? 바로 리세션에서 벗어나서 이제 리커버리 가고 있고 익스펜션 들어가고 거기까지입니다. 피크가 되면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주식시장에 내려가는 이 피크 이후에 리세션 시기, 과연 그때는 모든 자산이 다 떨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자율에 따라서 채권이 상승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원자재, 금운동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오일이 또 상승을 해주는 경우, 또 리얼 어셋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것은 주식이 올라갈 때는 주식에서 돈을 벌어주지만 떨어질 때는 또 다른 대체 자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정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데는 적어도 전문가라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지는 라이프 인생 설계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 구성원을 보니까 어느 시기에 어떤 일이 인생 이 이벤트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생긴다면 지금 한번 써보세요. 내가 소득이 얼마고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는데 어느 정도의 자금이 아무래도 투자나 저축 쪽으로 돌 수 있을 것 같다 판단되시면 가까이 다가올 것부터 먼 미래에 있는 일까지 가까이 다가올 돈은 조금 더 많은 돈, 먼 미래에 있는 조금 더 적은 돈을 가지고
보수적인 투자, 위험을 조금 테이크하는 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모으는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그 시점이 다가올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돈이 저축이 돼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에서 군인으로 퇴직을 하셨는데요. 군인이신 분이 아니었다면 정부에서 연금의 형태로 돈을 떼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본인 보고 개인연금을 하라고 하면 절대 못했을 거고 그러니 지금의 이 시점에 와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아마 너네들한테 생활비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자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강제로 저축하는 시스템을 정부에서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긴 시간 군복무 후에 나와 보니까 지금 현재 약 월 400만 원 이상 정도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나름대로 괜찮은 노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인데요. 미리 저축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없다 생각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뒤에 긴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내가 정말 잘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